평생을 헌신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음식을 싸가고 심지어 아픈 몸을 위해 아껴두었던 인삼꿀까지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위해 가져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밤, 65 어머니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겠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박혜진, 올해 65이에요.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지금은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일산의 주택가에서 살고 있어요. 복잡한 아파트는 답답해서 젊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마당이 딸린 집을 마련했죠. 혼자 살기에는 조금 넓은가 싶기도 하지만 이 집에는 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떠날 수가 없어요.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봄에는 상추와 쑥갓을 심고 여름에는 방울토마토랑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죠. 흙을 만지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땀 흘려 키운 채소들이 자라는 걸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꾸던 장미 넝쿨은 이제 혼자 돌보고 있지만 해마다 잊지 않고 붉은 꽃을 피워주는 게 어찌나 고마운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정말 쉴 틈 없이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동네 상가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거든요. 혜진이네 반찬이라고 아마 이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나물 무치고 조림 만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이 집 김치 아니면 밥 못 먹는다는 칭찬을 들을 때, 그럴 때 모든 피로가 싹 가셨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외아들 민준이 남 부럽지 않게 키워냈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이야기지만 그때의 성실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한 달에 한 번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있어요. 바로 서울 사는 아들 내외가 이 늙은 어미를 보러 오는 날이죠. 아들 민준이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고 며느리 지우는 잘 나가는 마케팅 전문가예요. 둘 다 서울의 중심, 그 복잡한 마포구에서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러니 이 멀고 한적한 일상까지 찾아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두 아이를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이번엔 어떤 새로운 반찬을 해줄까 고민하는 시간마저 즐겁죠. 방문 전날 새벽에는 어김없이 일산시장으로 향해요. 뽀얀 분이 앉은 애호박, 파릇파릇한 시금치, 마블링이 곱게 퍼진 한우,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고르기 위해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죠. 상인들과 가볍게 안부를 나누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고요. 집에 돌아오면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돼요. 멸치와 다시마로 진하게 육수를 내고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집이 온기로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은 전날 밤부터 핏물을 빼고 양념에 정성껏 재워두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는 손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을 얼굴을 생각하면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저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거든요. 약속한 주말 오후,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제 마음도 함께 울리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어머니하고 환하게 웃는 아들 얼굴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늘 세련된 옷차림의 며느리 지우가 서 있었어요. 처음 몇 년간 지우는 참 싹싹했어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부엌을 기웃거리기도 했죠. 물론 제가 아니다, 앉아 있어라, 너희는 손님인데 라며 말렸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참 예뻤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머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아서 그런가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저 소파에서 좀 쉴게요. 지우는 들어오자마자 겉옷을 벗어 소파에 던지듯 놓고는 그대로 몸을 기댔어요. 그래, 서울에서 일산까지 오는 길이 피곤하겠지. 젊은 나이에 사회생활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저는 기꺼이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휴식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갔어요. 이제 지우는 집에 들어오면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법이 없었죠. 소파의 특정 자리는 마치 지정석처럼 그녀의 차지가 되었고,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그녀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거실에서는 SNS 알림 소리와 동영상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죠. 하루는 친한 동네 친구 옥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내외가 와 있다고 하니, 어이구, 좋겠다.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 다 바쁘다니 어쩌겠어. 우리가 이해해야지. 하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 다들 그렇게 산다잖아요.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서운하게 느끼는 걸지도 몰라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면 이런 것쯤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날도 저는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내놓았어요. 갈비찜, 잡채, 노릇하게 구운 생선, 그리고 간 무친 나물까지. 식탁에 둘러앉아 아들 녀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창 맛있게 밥을 먹던 지우가 갑자기 감탄하며 말하더군요. 와, 어머니, 역시 시댁이 최고예요. 이렇게 딱 차려주는 밥 먹으니까 세상 제일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순간 멈칫했어요. 겉으로는 오냐, 많이 먹어라 하고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칭찬인 건 알아요.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어머니의 수고가 곧 나의 편안함이라는 공식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허리 펼 틈 없이 준비한 이 모든 과정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편안한 서비스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가고 텅 빈 집을 혼자 치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관계의 미세한 균열을 보았어요. 그건 아주 작고 희미한 금이었지만 제 마음속 평온했던 일상에 분명히 새겨진 상처였죠.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상처를 외면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다음에는 나아질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뒷정리를 마친 뒤에도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며칠 동안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댁이 최고라는 그 말이 마치 낡은 가구에 낀 먼지처럼 털어내려 할수록 더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애써 괜찮은 척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내가 속 좁게 구는 거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요.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며 며칠을 보냈고 어느새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여자들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남편 제사와 명절 차례를 한 번에 지내야 하니 명절 며칠 전부터 부엌은 전쟁터가 돼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 시간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아들 녀석이라도 옆에서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하며 거들어줬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죠. 명절 전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섰어요. 밖은 아직 어두컴컴한데 부엌 환풍기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죠.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을 보니 한숨부터 나왔지만 그래도 조상님과 자식들 먹일 음식이니 허투루 할 수는 없었어요.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와 당근을 곱게 채 썰고 갈비찜에 쓸 고기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뺐어요. 온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갈수록 제 허리에는 뻐근한 통증이 쌓여갔죠. 오전 늦게서야 아들 내외가 도착했어요. 명절이라 그런지 서울에서 일산까지 오는 길이 많이 막혔다며 둘 다 피곤한 얼굴이었죠.
저는 오느라 고생했다며 반갑게 맞았지만 지우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곧장 거실 소파로 향하더군요. 그리곤 익숙하게 가방에서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친정에 가려면 미리 꾸며야 한다면서요. 톡톡 쿠션을 두드리는 소리, 립스틱 뚜껑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리는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와 어색하게 뒤섞였어요. 저는 기름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며느리는 에어컨 바람 아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장을 하고 있는 그 풍경이 참 기묘하게 느껴졌죠. 전을 부치는 일은 정말 끝이 없어요. 동그랑땡, 깨십전, 동태전, 종류도 어찌나 많은지 한참 허리를 숙여 전을 부치다 보니 현기증이 일었어요. 잠시 허리를 좀 펴야겠다 싶어 지우에게 부탁을 했죠. 애미야, 나 잠깐 허리 좀 펴게. 여기 전이 타지 않게 한 번만 뒤집어 주겠니? 정말 별거 아닌 부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우는 화들짝 놀라며 자기 손을 내려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아주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어떡하죠? 저 지금 막 크림을 발라서 손에 화장품이 다 묻었는데 금방 화장만 마저 하고 봐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부탁이 며느리의 곱게 바른 화장품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제가 잠시 멍하니 서 있는 사이 프라이팬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동태전 한 판이 새까맣게 타버렸죠. 탄내가 온 집안에 진동했어요. 음식이 탄 것보다 제 마음이 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 정성과 부탁이 그렇게 쉽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고 지우가 아주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응, 나 지금 시댁이야. 음식 냄새가 아주 그냥. 아, 그게 아니고 엄마 생신 때 제주도 갈 거 내가 특급 호텔로 예약 다 해놨어. 우리 딸이 엄마 호캉스 제대로 시켜줄게. 비행기 표도 비즈니스로 끊었으니까 기대하라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찌나 크고 활기차던지 부엌에 있는 제 귀에까지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하게 밝혀들었어요. 제주도, 특급 호텔, 비즈니스석. 그 단어들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마음을 후벼 팠죠. 바로 한 달 전이었어요. 제 생일. 그날은 제 달력에만 동그라미가 쳐진 그저 평범한 하루로 지나갔어요. 아들에게서 온 전화 한 통,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죠. 홀로 미역국을 끓여 밥을 말아 먹으며 바쁘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던 그날의 서운함이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친정어머니의 생일은 몇 달 전부터 제주도 호캉스를 준비할 만큼 중요하고 시어머니의 생일은 기억조차 할 가치가 없는 날이었던 거죠. 그 순간 부엌에 가득 찼던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타버린 전을 뒤집으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아들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눈치챘나 봐요. 하지만 아들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엄마,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밤샘도 잤고 엄청 예민하거든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다만네, 요기카, 이해해 달라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사람이 과연 나일까? 하루 종일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하는 늙은 어미의 고단함, 방금 무시당한 서러움, 생일조차 잊혀진 속상함. 이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아들은 아내의 스트레스는 알아주면서 제 마음의 상처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 집에서, 이 관계 속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요. 깊고 서러운 외로움이 기름 냄새와 탄내에 뒤섞여 제 숨을 턱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들에게마저 외면당한 밤은 지독하게 길었어요. 억울함과 서러움에 밤새 뒤척였지만 다음 날은 남편의 제삿날이었기에 쉴 수가 없었죠. 저는 새벽 5시가 되자마자
마치 갑옷을 챙겨 입는 병사처럼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도 조상을 향한 도리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제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어제 남은 음식들을 데우고 마지막으로 생선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 그런지 정신이 몽롱하더군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다 그만 뜨거운 기름이 팔뚝으로 확 튀어버렸어요. 아, 뜨거.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죠. 살같이 금세 빨갛게 부어오르며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찬물에 씻어낼 겨를도 없었어요. 곧 아이들이 도착할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아픈 팔을 애써 무시하며 마지막 음식들을 접시에 담아냈어요. 오전 9시가 넘어 아들 내외가 도착했어요. 지우는 어제와 똑같이 피곤한 기색으로 손에는 유명 카페의 로고가 밝힌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던지 제사 지내러 오는 길에 들른 카페라니 집안 가득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향긋한 커피 향이 꼭 불청객처럼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녀석들은 제가 밤새 정성껏 차린 제사상을 보더니 감탄사를 내뱉더군요. 특히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와, 어머니. 완전 임금님 수라상이네요. 역시 시댁이 최고라니까요. 어제 들었던 그 말이 오늘은 칭찬이 아니라 날카로운 조롱처럼 들렸어요. 제 밤샘 노동과 팔에 입은 화상의 대가가 고작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임금님 수라상이라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고 제사를 시작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함께 음복을 하고 나자마자였어요. 그러더니 아들 녀석과 눈짓을 한번 주고받고는 둘이 함께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밝혔죠. 순식간에 거실에는 저 혼자 남겨졌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과 접시들, 여기저기 흩어진 음식물 쓰레기들,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제 몫이었죠. 혼자서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채웠죠. 한참 동안 고무장갑 낀 손을 놀리고 있는데 안방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죠. 하지만 분명했어요. 새근새근 아주 평온하고 규칙적인 숨소리, 며느리가 코 고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에서 힘이 탁 풀리더군요. 나는 지금 팔에 화상까지 입어가며 이 고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데 저 방 안에서는 세상 모르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구나. 깊은 자괴감과 함께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한참 뒤 잠을 푹 자고 나온 녀석들은 이제 집에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지우는 부엌으로 오긴 했지만 고무장갑을 끼는 대신 커다란 비닐봉지를 찾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솜씨로 상에 남아있던 음식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전까지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남은 음식을 싹쓸이했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지우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당연하다는 듯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다음 주 내내 먹으려고 따로 만들어둔 새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장조림, 멸치볶음, 깨십장아찌, 제 일주일치 식량이 며느리의 쇼핑백 안으로 빨려 들어갔죠. 그것도 모자라 냉동실까지 여러 소고기와 조기까지 챙기더군요. 그러면서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 이번 주장 안 봐도 되겠어요. 감사해요. 그 말에는 한치의 미안함이나 고마움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처럼 당당했죠.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할 말을 잃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런데 정말 저를 무너지게 만든 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냉장고를 다 털어간 지우의 눈이 부엌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유리병에 멎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아픈 관절 때문에 큰맘 먹고 사서 꿀에 재워둔 인삼 한 뿌리가 담겨 있었죠.
하루에 한 조각씩 약처럼 아껴 먹던 제 건강 보조 식품이었어요. 지우는 그 병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고 성큼 다가가 그 병을 집어 들더군요. 그러고는 제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것도 마침 잘 됐네요. 저희 엄마도 요즘 무릎 아프다고 하시던데 이것도 저희 엄마 갖다 드릴게요. 어머니가 선물하는 거라고 할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며느리의 그 마지막 말만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내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내 건강을 위해 아껴 먹던 약까지 그것도 자기 엄마를 갖다 준다니 심지어 내가 주는 선물로 둔갑시켜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도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용물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텅 빈 냉장고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그날 밤 아이들이 떠나고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선반 위 인삼골 단지가 있던 그 텅 빈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죠. 신기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서러움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 모든 감정이 타버리고 남은 채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만이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조용한 결심의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선반을 보며 밤을 새웠어요. 며느리가 제 인삼골 단지를 들고 가버린 그 자리를 마치 제 마음속에 뻥 뚫려버린 구멍처럼 하염없이 바라봤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로, 아내로, 시어머니로 살아오면서 제 이름 석자는 잊은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보고 있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남은 것은 텅 빈 선반과 무시뿐이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게 남은 진짜 재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어요. 낡은 집문서도 아니었죠. 바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되찾겠다는 결심. 그것이 제게 남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죠. 아들 내외에게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전화벨이 한 번만 울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그냥 울리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음 주말이 다가왔어요.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더군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점심때쯤 찾아뵐게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통보였죠. 늘 그래왔듯이 제가 당연히 그 시간에 맞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릴 거라는 확신에 찬.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토요일 아침이 밝았죠.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장에도 가지 않았죠. 대신 늦잠을 푹 자고 일어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찻잔에 향긋한 국화차를 우렸어요. 그리고는 먼지만 쌓여가던 책장에서 꽤 오래전에 사두었던 소설책을 꺼내 들었죠.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얼마만인지 집안에는 음식 냄새 대신 묵은 책 향기와 쌉쌀한 차 향기만이 감돌았어요. 정말 평화로웠어요. 정오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딩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초인종 소리는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었고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문 앞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의 아들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의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두려움과 함께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누군가를 문 밖에 세워둔 순간이었으니까요.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수화기를 들고 오랜 친구인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제 목소리를 들은 숙자는 반갑게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냐고 물었죠. 저는 덤덤하게 말했어요. 숙자야, 나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수학이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잘 생각했다. 혜진아, 아주 잘했어. 내 인생인데 이제라도 너를 위해 살아야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그 한마디가 제 결심에 커다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잔뜩 날이 선 목소리였죠. 어머니, 오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집에도 안 계시고 걱정했잖아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엄마 집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오는 손님 시중 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기로 했다. 그리고 덧붙였죠. 그리고 앞으로는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오지 말고 사람이 있으면 초인종을 누르렴. 제 대답이 예상 밖이었는지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지우의 앙칼진 목소리가 끼어들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 시댁에 와서 좀 편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했죠. 가족은 서로 돕는 거지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계속 손님처럼 행동할 거면 나도 더 이상 너희를 가족으로 대접할 생각은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지난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원섭섭함이 아니라 그냥 시원하기만 했죠. 저는 곧장 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이전까지 저에게 스마트폰은 그저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도구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일산 노인복지관 문화센터라고 입력했어요. 수채화 교실, 라인 댄스, 스마트폰 활용 교육, 화면 가득 펼쳐진 새로운 세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수채화 교실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맨 앞장에 제 새로운 인생의 원칙들을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어요. 첫째, 원치 않는 희생은 절대 하지 않는다. 둘째, 내 시간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둔다. 셋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더 이상 나의 감정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 세 문장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제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자 제 자신에게 주는 약속이었죠. 제 단호한 반격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아침에는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하얀 도화지 위에 제 마음대로 색을 칠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군요.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근처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찻집에 들르기도 했죠. 웃고 이야기하고 배우는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제 얼굴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전화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이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아들 민준이가 혼자 서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달리 잔뜩 지치고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지만 예전처럼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차를 한 잔 내어주었죠.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리더군요.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곧 있으면 제 첫 손주의 돌이라는 거였죠. 아, 세상에, 제가 그 중요한 날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제 삶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아들의 이야기는 길었어요. 양가 어른들과 친척들을 모두 모시고 제대로 된 돌잔치를 열어야 하는데 자기들과 지우는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특히 지훈의 집안 어른들의 기대가 커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더군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뭐가 진짜 전통 방식인지 알 수가 없고 준비할 것은 태산인데 시간은 없고 아들은 제 앞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작고 무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게 도움을 청했죠.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당당함 대신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도와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아들의 눈이 번쩍 뜨였죠. 내가 음식을 하고 준비를 해주는 게 아니야. 내 아내가, 지우가 직접 여기 와서 내게 하나하나 배워가며 제 손으로 직접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제 조건은 명확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지혜를 전수하는 스승이 되기로 한 거죠. 며칠 뒤, 지우가 마지못해 제 집을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굴욕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죠. 그렇게 며느리의 혹독한 전통 육아 실습이 시작됐어요. 최신 유행하는 마케팅 전략은 줄줄 꿰고 있을지 몰라도 찹쌀가루와 맵쌀가루도 구분하지 못하는 지우에게 부엌일은 외계어나 다름없었죠. 저는 지우에게 돌상에 올릴 수수팥떡과 백설기를 만드는 법부터 가르쳤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 지시만 한 게 아니에요. 수수팥떡은 아이의 애군을 막아달라는 의미이고 백설기는 아이의 순수함과 장수를 기원하는 뜻이라는 것, 그 안에 담긴 조상들의 마음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지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떡을 쪄보았을 거예요. 서툰 솜씨의 떡은 엉망이 되기 일쑤였지만 저는 묵묵히 다시 시범을 보여주며 스스로 해내게 만들었어요. 음식뿐만이 아니었죠. 까다로운 집안, 어른들께 보낼 초대장을 쓰는 법, 돌잡이 용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 당일 손님들을 대하는 예법까지 인터넷 블로그에는 결코 나와 있지 않은 삶의 경험으로만 터득할 수 있는 지혜들을 가르쳤어요. 지우는 처음에는 툴툴거리며 따라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지한 얼굴로 제 말에 귀를 기울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돌잔치 때 아이에게 입힐 한복을 정해야 하는데 지우가 인터넷으로 봐 둔 비싼 아기 한복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저는 잠깐만 기다려보렴 하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의 사람과 아주 다정하게 안부를 주고받았죠. 그리고 다음 날 서울 광장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한복집 사장님이 직접 최고급 한복 대여섯 벌을 들고 제 집을 찾아왔어요. 그분은 저를 누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했고 지우가 골라놓은 어떤 비싼 한복보다도 더 곱고 기품 있는 옷들을 제 앞에 펼쳐놓았죠. 지우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모습을 바라보더군요. 또 한 번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시골의 대숙부님께 잔치 소식을 알려야 할 때였어요. 지우는 전화하기를 겁냈지만 제가 대신 수화기를 들었죠.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숙부님의 목소리는 저와 통화할 때만큼은 꿀처럼 다정했어요. 오냐, 우리 혜진이냐, 당연히 가야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전화를 끊고 나니 지우가 아주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이 늙은 시어머니가 사실은 집안의 어른들을 한마디로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자 수십 년간 쌓아온 존경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듯했어요. 드디어 돌잔치 당일이 되었어요. 일산의 한적한 한옥식당을 빌려 잔치를 열었죠. 지우가 제 지도 아래 땀 흘려 준비한 전통 돌상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정갈하게 놓인 떡과 과일, 반짝이는 유기 그릇들, 찾아오신 친척 어른들 모두가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지우는 어색해하면서도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까 전화했던 그 대숙부님께서 껄껄 웃으시며 아들의 어깨를 툭 치셨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역시 이 집안의 기둥은 혜진이 너야. 너 고생 많았다. 네가 아주 며느리 교육도 똑 부러지게 잘 시켰어.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와 지우에게로 쏠렸어요. 지우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죠. 하지만 그건 창피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게 허리를 깊이 숙여 보였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짜증이나 굴욕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승리라는 것을. 시끄러운 복수가 아니라 가장 조용하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되찾은 나의 존엄성이자 가치라는 것을요. 그 승리는 개인적인 통쾌함을 넘어 우리 가족 안에서 무시당했던 전통의 지혜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저는 잔잔한 미소로 며느리의 인사를 받았죠.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어요. 떠들썩했던 잔치의 여운이 가라앉고 제 일상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죠. 아침이면 정원에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제 삶은 이제 아들 내외의 방문 여부와는 상관없이 온전하고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지우가 혼자 서 있었어요. 돌잔치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잔뜩 긴장한 채 어색하게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말없이 지우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지우는 찻잔만 내려다보며 입술만 달싹이다가 마침내 큰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들더군요.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떨리는 목소리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는 지우를 꾸짖지 않았어요. 지난날의 서운함을 늘어놓지도 않았죠. 그저 가만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너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제 말에 지우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날 우리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화해를 한 것 같았어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한 달에 한 번 있던 가족 식사는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졌죠. 지우는 이제 약속 시간보다 항상 30분은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언제나 똑같았죠. 어머니, 오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눈치가 아닌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거실 소파에 앉지 않았어요. 외투를 벗자마자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와 제 옆에 서서 앞치마를 둘렀죠. 함께 부엌에 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재료만 손질하던 지우가 어느 날부터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이 나물은 왜 꼭 국간장으로 무쳐야 해요? 된장찌개 맛의 비결은 뭐예요? 하고요. 저는 제가 평생 몸으로 익힌 살림의 지혜들을 하나씩 천천히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좋은 재료를 고르는 법, 명절이나 제사 같은 집안의 대소사를 지혜롭게 치르는 법, 까다로운 친척 어른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까지도요. 한 번은 지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제가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그 스마트폰이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 같아 얄미웠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인터넷에 나오는 레시피는 편리하지만 이 손맛의 비결은 안 나온단다.
지우는 제 농담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기술은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죠.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점점 더 깊고 의미 있어졌어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마당의 장미가 지고 국화가 필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나란히 서서 묵묵히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우리 관계는 예전처럼 살갑거나 혹은 요즘 유행하는 모녀처럼 친구 같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분명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넘을 수 없는 거리감이 존재했죠. 하지만 그 거리감은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견고한 존중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완전하고 지속 가능한 승리라는 것을요. 저는 제 삶의 평화를 되찾았고 동시에 깨어질 뻔했던 가족의 조화도 지켜냈어요. 상대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거죠. 부엌에 퍼지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며느리와 나누는 잔잔한 대화 속에서 저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과 행복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박혜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족이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과 존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자신의 존엄성을 먼저 지켜낼 때 비로소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지혜에서 비롯되죠.